안녕하세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을 여실히 경험한 30대 여자입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하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부모님은 다투는 법이 없었고 집안의 대소산 항상 온 가족이 상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도 저희 집처럼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사는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20대 후반에 만난 남편의 집안 분위긴 제가 경험해온 세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늘 구김살이었고 해맑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제 또래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라 자차는커녕 버스비도 아까워했는데 남편은 벌써 차를 끌고 다니기도 했고요. 남편과 연애가 깊어지며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해외에 밥 먹듯이 오가시는 상사민이셨습니다. 2억 만리 타국에서 청춘을 불태운 대가로 그 당시 시내에 3층짜리 건물까지 올리셨다고 했어요. 전 남편이 또래 친구들과 다르게 돈 걱정 없이 해맑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건물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나 너무 떨려.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나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아니야, 왜 그런 걱정을 해. 그동안 외동아들 하나 키우느라 늘 적적해 하셨는데 소희 너처럼 예쁘고 착한 며느리라면 나보다 더 반기실걸? 늘 긍정적인 남편은 첫인사를 앞두고 덜덜 떨고 있는 절 특유의 웃음으로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남편 말처럼 시아버지께서 절 너무나 반겨주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풍채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시원시원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소희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하던 새아가가 드디어 왔구나. 아이,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 우린 새아가 널 친직의 딸처럼 생각하기로 했다. 일단 어서 들어 앉자꾸나. 시아버진 허허 웃으시며 절 자리로 안내하셨습니다.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해외로만 돌다 보니 집에 있어도 늘 적적했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오니 집안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구나. 그래, 사돈 어르신께서는 건강하게 잘 계시고? 시아버진 시종일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지는데도 이상하게 시모의 존재감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시모는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내 옆에서 조용히 차를 따르거나 과일을 깎아내오느라 바쁘신 것 같더군요. 전 시모가 너무 바쁘신 것 같아 저라도 도와드리려고 일어섰는데 시모는 그저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다, 얘야. 내가 하는 게 편해. 넌 그래도 손님인데 내가 하는 게 맞지. 그 이후 저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시부모님의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확실히 알게 됐는데 당연하게도 시댁의 모든 경제권과 중심은 시아버님이 꽉 잡고 계시더라고요. 시몬 여전히 길을 좀 못 펴고 사는 것 같았고요. 평소에 저에겐 항상 밥은 먹었니, 춥진 않니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주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아는 그 아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모에겐 모진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설거지를 하시던 시모가 실수로 컵을 하나 깨뜨리셨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시아버진 시모를 아주 쥐잡듯이 잡으셨죠. 야, 이 여편네야. 집구석에 사는 일이라곤 밥 먹고 물건 깨먹는 밖에 없어. 살림살이 아주 다 부셔. 내가 손이 잠깐 미끄러져서 그랬어. 미안해. 금방 치울게. 그렇게 한참 화를 내던 아버님은 옆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인자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아유, 새아가 많이 놀랐지? 네 시애미가 좀 칠칠지 못해서 그렇다. 넌 신경 쓰지 말고 앉아있어. 이따가 우리 맛있는 소고기나 먹으러 가자. 전 시아버지의 급격한 온도차가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시몰 도와드리려 슬쩍 주방으로 가려고 하자 아버님은 제 팔을 붙잡으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괜히 다칠라. 저 여편넨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지어야 정신을 차려. 넌 위험하니까 거실에 가만히 있거라. 그러더니 아버님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더군요. 자, 이걸로 내일 백화점 가서 네 옷이라도 한 벌 사 입거라. 우리 며느리 옷빨이 잘 받아서 뭘 입어도 예쁠 거야. 안 그래? 이렇게 아버님은 제 앞에선 한없이 인자하고 통 큰 분이셨어요. 하지만 유독 시모와 함께 계시면 제가 평소에 알던 모습과 너무도 달랐죠. 하루는 거실에서 다 같이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시모가 할 말이 있으신지 아버님께 정말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더라고요. 저 여보, 나 내일 친구 손주 돌잔치가 있는데 축의금이라도 조금 해야 할 것 같아. 축의금? 이 여편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당시 그동안 재테크네 뭐네 하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날려먹은 돈이 얼마야. 장사한다고 나섰다가 홀라당 까먹은 건 잊었어? 그 돈이면 돌잔치가 아니라 나라잔치를 몇 번은 열었겠네. 시아버님의 호통에 시모는 바로 입을 다무시더군요. 그러다 조금 뒤 다시 축의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래도 여보, 평생 알고 지낸 친구인데 안 갈 수도 없고 면모가 없지만 10만 원만, 아니 정 안 되면 5만 원이라도 좀 주면 안 될까? 시모가 계속 사정하자 아버님은 혀를 끌며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지갑을 들고 나오신 아버님은 5만 원짜리 딱 한 장을 꺼내 시모에게 거의 던지다시피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가서 축의금 내고 진짜로 갔는지 사진 찍어와. 사진이나 증거 없으면 다음부터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알겠어? 알았어 여보. 꼭 그렇게 할게. 고마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있잖아. 아까 아버님 너무 무서우시더라. 근데 어머님한테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예전부터 돈 문제 워낙 철저하시잖아. 사실 엄마가 사고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아버지는 한번 신뢰가 깨지면 절대 그냥은 안 넘어가셔. 그래도 당신한텐 잘해주잖아. 그럼 됐지 뭐. 알고 보니 시모가 과거에 재테크를 한다고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큰 돈을 말아먹기도 했고 장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최근까지도 여러 번 돈을 날려먹은 적이 있답니다. 그 일들로 시부모님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고 시몬 모든 경제권을 뺏긴 채 사소한 지출까지 일일이 보고를 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남편에게 그런 속사정 얘기를 들으며 집으로 가는데 계속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할 말이 남았는지 입을 달싹였습니다. 아니 사실 내가 할 말이 더 있는데 아니다. 다음에 얘기할게. 당신 또 그런다? 할 말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줘. 남편의 태도는 절 무척 애타게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말을 하다 만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을 며칠 앞두고도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시댁에 남모를 이야기가 있다고 운을 뗐지만 번번이 입을 뗐다 말았다며 사람 속을 끓여놓곤 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우리 집 속사정에 대해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얘기해봐.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우리 이제 곧 부부잖아. 제가 어서 얘기하라고 재촉하자 남편은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니라고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좀 그렇네. 남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분위기를 다 잡아놓곤 결국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전 그게 대체 무슨 대단한 비밀이길래 저러나 싶어 궁금증이 가시질 않았어요. 결혼 전에도 그러더니 결혼하고도 또 말을 하다 마니 제 속만 답답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궁금증이 모두 풀리게 됐지 뭡니까? 어느 날 남편은 제게 같이 가볼 곳이 있다며 저를 어느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갑자기 무슨 카페인가 싶어 남편 뒤를 따라 나섰는데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중년 남성 한 분이 먼저 앉아 계시더군요. 그 중년분은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마치 원래 알던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서 와라. 네가 소희라고 그랬나? 이제라도 만나서 반갑구나. 처음 보는 분이 제 이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길래 그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갑자기 너무나 반갑게도 그 중년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오는 길에 차는 안 막히셨어요?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황한 전 남편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어요. 여보, 이분이 아버님 아니잖아. 왜 아버지라고 불러? 당신 아버진 시댁에 계시잖아. 내가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사실은 이분이 내 진짜 친아버지셔. 이제야 말해서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곧이어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역시 믿기 힘든 것 투성이었죠. 사실 제가 시부로 모셨던 분은 계부였고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결혼 생활 중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 저희 남편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많이 놀랐지?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내가 빨리 우리 며느리 얼굴이 보고 싶어서 좀 서둘렀다. 놀랐다면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남편의 친분 절 꼭 한번 보고 싶었다고 계속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내가 너희 결혼식에도 갈 수가 없었지 않냐. 그래서 그동안 참 만나고 싶고 궁금했었다.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 좋구나. 전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왜 그토록 시아버지 눈치 살피며 사나 싶었는데 그게 단순히 돈을 날려먹어서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네요. 사실 나도 군대 제대하고 친아버지 존재를 알았어. 나도 많이 놀랐었는데 뭐 지금은 다 이해하기로 했고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머님이 이미 결혼하신 상태에서 그러셨다는 거야? 시몬 뻔뻔스럽게 남편을 낳고 지금까지 시아버지 친자식인 양 속여서 키워온 거였습니다. 예전엔 유전자 검사 같은 게 흔치 않았으니 아버님도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식이 자식인 줄만 알고 키우신 거죠. 더 놀라운 건 친부라는 사람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아내와 아이가 없었는지 시모가 남편을 낳자마자 양육비까지 보내주며 오래전부터 아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남편이 제대하자 뒤늦게 아빠 노릇을 하겠다며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렇게 남편 친부라는 사람과 한참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시아버님 뭐가 돼?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은 외동아들이라고 금지옥여 키우셨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아버님한테 솔직히 다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남편은 제게 친부를 소개하면 다 이해하고 잘 모실 줄 알았는지 오히려 제 반격을 당황해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해? 나랑 우리 엄마가 판단해야지. 아니, 당신은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알고 있기만 하면 돼. 아니 어떻게 그래. 그럼 평생을 속고 사신 아버님은 어떡하냐고. 당신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 만약 아버지가 아는 날엔 우리 집안 정말 끝장이니까. 알겠어? 전 남편의 낯선 모습에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저에게 한없이 다정했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평생 두 모자에게 노란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진짜 웃긴 건 남편은 드디어 큰 짐을 내려놨다고 생각했는지 그날 이후 저에게 친부에 관한 이야기를 부쩍 많이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 친아버지 존재 알았을 때 엄청 당황했어. 좀 혼란스럽기도 했고. 근데 친아버지가 그동안 못해준 게 미안하셨는지 나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거야. 당신 내가 결혼 전부터 타고 다니는 차 있지? 그거 사실 우리 친아버지가 사주신 거다. 뭐? 그 차를 그분이 사주셨다고? 그럼 지금 아버님한텐 뭐라고 말씀드렸어? 지금 아버지한텐 내가 돈 벌어서 할부로 샀다고 했지. 그러니까 당신 절대 내색하면 안 돼. 알았지?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내뱉으며
친아버지가 사준 차를 신나게 몰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워낙 입단속을 시키니 시모에게도 차마 내색하지 못했지만 전 시댁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즐거운 건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아버님 몰래 친부를 따로 만나 식사 자리 만들었고 친부 생일이 다가오면 절 붙잡고 백화점에 선물 사러 가자고 보챘거든요.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아버님께 계속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 이건 도저히 도리가 아니잖아. 제가 괴로운 심정으로 말하자 남편은 오히려 짜증 섞인 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 나한테는 아버지가 두 분인데 어떡하라고. 낳아주신 분도 분명 내 아버지잖아. 이거 알려지는 순간 두 분한테 다 상처 드리는 거야. 내가 아버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 계속 이러다가 아버님까지 알게 되시면 그때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너무 무서워하자 남편은 다시 한번 제 입단속을 시키더라고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 사실은 나하고 당신 그리고 우리 엄마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 얼른 대답해. 남편은 만약 시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우리 인생도 끝장날 거라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태도로 비밀을 강요했습니다. 전 그 이후로 시아버지를 뵐 때마다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이지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죠. 그 와중에 시간은 또 흘러 어느덧 결혼 4년 차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부부에겐 여전히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원래 제 계획은 결혼 직후 아이를 낳고 복직해 커리어를 이어가는 거라 슬슬 조바심이 나더군요. 그러다 결국 산부인과에서 난임 판정을 받았고요. 처음엔 남편도 절 다독이며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우리 좀 더 노력하자. 간절히 원하면 분명 언젠가 아기가 찾아와 줄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먹자고. 어? 전 남편의 위로에 용기를 얻어 힘들다는 시험관 시술까지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절 더 힘들게 만든 건 주위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중 가장 절 힘들게 한 건 바로 저희 시모였습니다. 넌 왜 남들은 잘 만나는 애 하나를 못 낳니? 아유, 이러다 우리 집안 대가 다 끊기게 생겼다 얘. 아유, 여보 어떡해. 지금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시몬 시아버지 옆에 딱 붙어 대놓고 절 죄인 취급하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의 자식을 아버님 자식인 양 속인 시모의 잘못을 생각하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거든요. 반면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손주 독촉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절 더 챙겨주셨고요. 그러니 전 더욱 남편의 친부라는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저 아저씨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고 있었죠. 동시에 시모가 하는 집마다 꼴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시몬 손주 핑계를 대며 제게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았고 저도 마음이 돌아서서 그저 기본적인 도리만 할 뿐 예전처럼 살갑게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달쯤 지난 뒤부터 시모의 타박이 쏟아지더라고요. 너 왜 요즘 나한테 전화를 안 하니? 며느리가 돼서 당연히 시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요즘 회사 일로 좀 바빠서요. 아니 네가 육아라는 것도 아닌데 뭐가 바빠. 애도 못 낳는 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오늘부터 꼬박꼬박 하루에 한도씩 전화해라. 알겠어?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전 그날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어버렸네요. 수십 번의 신호 끝에 잠이 덜 깬 시모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전화를 하니? 아유, 새벽 3시잖아. 어머님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하라고 하셨잖아요. 어제 제가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서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자마자 바로 드린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 몰랐네요. 야, 너 제정신이야? 앞으로 밤 9시 이후엔 절대 전화하지 말어.
심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들 건강 챙긴답시고 유난을 떨며 절 또 들볶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들 요즘 보니까 살이 빠졌던데 너 요즘 우리 아들 밥은 잘 해 먹이는 거니? 우리 아들이 뭐 먹는지 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거라. 시모가 또 그렇게 명령하시니 전 시모 말대로 식탁에 올라온 반찬 하나하나를 찍곤 그렇게 수십 장을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시모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진짜 일부러 이러니? 아유 대체 사진 몇 장이나 보내는 거야? 그냥 딱 한 장만 보내. 그 이후로도 전 시모의 욕을 그대로 맞받아 쳐버렸네요. 하지만 시모는 분해하면서도 여전히 그 두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선 세상 가장 기죽고 불쌍한 척을 하다가도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절 향해 애도 못 나는 여자라며 그렇게 복서를 퍼부었거든요. 시모가 절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그렇게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니 저도 기분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소원해져 갔고요. 저의 불안 아주 사소한 식성 차이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전 평소에 한식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유독 양식을 좋아했거든요. 생긴 것 꼭 시골 총각처럼 생겨서 입맛은 어찌나 까탈스러운지요. 여보, 당신 좋아하는 찌개 끓여놨어. 얼른 와서 밥 먹어야지. 나 밖에서 밥 먹고 왔어. 오늘따라 갑자기 돈가스가 생각나더라고. 당신 혼자 알아서 먹어. 남편은 그 무렵 자꾸 밖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하고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저랑 집에 같이 있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피자나 햄버거 같은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턴 귀가 시간마저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연락도 없이 이러면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도 안 해? 아니 집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혼자 있는데 일찍 와서 내가 뭐해? 밖에서 친구들 좀 만나고 오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언제까지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까? 이뿐만 아니라 남편 친부와 관련된 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친부를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며 투덜대더라고요. 그 당시 전 남편 친부를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분이 없는 자리에서만요. 당신 우리 친아버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당신 보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성일 봐서라도 좀 잘해드려.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시아버님 뵐 때마다 죄송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한테 아버님 소리를 해. 당신 우리 아버님 불쌍하지도 않아? 그럴 때마다 남편은 대화가 안 통한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희 사이엔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남편의 생일이었는데요. 저는 남편이 출근하기 전부터 일부러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생일인데 우리 저녁 맛있게 먹자. 집에 일찍 들어와. 알았지? 그래, 알았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전 그런 남편의 약속을 믿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네요. 저희 친정엄마까지 집에 오셔서 같이 장도 보고 제가 솔직히 음식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라 엄마가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불고기까지 생일상을 거하게 차려주셨거든요. 저도 얼른 빵집에 가서 예쁜 케이크도 미리 사왔고요. 그렇게 엄마와 전 남편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 퇴근 시간이 지나고 7시가 다 되도록 남편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전화를 아예 받질 않더라고요. 전 마음이 조급해져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이라고 우리 엄마도 오셔서 상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셔. 빨리 와. 그러자 한참 뒤에야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여보, 나 미안한데 오늘 갑자기 급한 야근이 잡혀서 못 갈 것 같아. 뭐? 갑자기 야근이라니. 엄마가 지금 당신 생일이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제 물음에도 남편은 야근 핑계만 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엄만 결국 저녁 9시까지 기다리시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남편 한참 뒤 밤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기어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야근하고 왔다던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펄펄 나더라고요. 당신 뭐야? 야근했다며? 근데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 아니 뭐 그냥 내 생일이라고 직장 동료들이 챙겨줬지 뭐. 오늘 나랑 밥 먹기로 했잖아. 우리 엄마까지 오셔서 한참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게 누가 챙겨달래? 난 그냥 우리 직장 동료들이 더 편해서 놀다 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 나 취했다. 그러니까 나와. 나 잘 거니까 귀찮게 하지 마. 남편은 절 밀치곤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서운하고 기가 막혔어요. 남편의 그런 무심한 태도는 생일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저희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는데요. 전 이번만큼은 남편과 시간을 보내며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번 결혼 기념일엔 뭐 할까? 산에 단풍 구경 갈까? 나 단풍 안 본 지 오래됐잖아. 아니면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쉬다 오자. 제 말에 남편은 웬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술 더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산 말고 우리 한 2박 3일 제주도 여행 갈까? 그게 더 낫겠는데. 정말? 당신 이번엔 진짜로 펑크 내면 안 돼? 그럼 나 바로 예약한다. 남편이 흔쾌히 알겠다고 하기에 전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도 맛집이며 여행 코스까지 며칠 동안을 고민하며 계획을 짰습니다. 숙소며 비행기 표까지 다 예약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여행 전날 남편이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내일 제주도에 못 갈 것 같아. 뭐? 또 갑자기 왜? 이번엔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네. 거기 좀 가봐야 되겠어. 갑자기? 장례식장이 어딘데? 제가 계속 따져 묻자 남편은 제가 또 속 좁은 아내라도 되듯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천안이야, 천안. 우리 결혼기념일을 매년 오지만 친구 어머님 장례식은 평생 한 번뿐이잖아. 그러니까 당신 이해 좀 해줘. 아니, 그 친구가 누군데? 뭐 나 모르는 친구야? 나 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 당신 당연히 모르지. 아무튼 내 친구들 다 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정 그러면 당신 혼자 제주도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든가. 남편은 제 대답도 다 듣지 않고 서둘러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새벽엔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남편은 결혼기념일 당일은커녕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꼴을 보니 또 가관이더군요. 남편은 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당신 또 술 먹었어? 아니, 장례식장 간 사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아니, 친구가 엄마 잃고 너무 슬퍼하며 울길래 같이 한잔했지. 나도 어렸을 때 그 친구 어머님이 밥도 막 차려주기로 했던 분이라 막 속상하잖아. 당신 사람이 어떻게 그래. 진짜 야박하다.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는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서운함과 의심이 켜켜이 쌓여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며 멋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여보, 나 코 성형을 할까? 요즘 남자들 코 성형 안 한 사람 없잖아. 내 코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인상이 안 살아 보여. 뭐? 갑자기 웬 코 성형이야. 당신 날 누가 얼굴을 본다고. 멀쩡한 코를 왜 건드려? 하지 마. 전 말렸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코 수술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멋을 부리나 싶어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남편은 저랑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집에서도 온종일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제가 옆으로 다가가면 깜짝 놀라며 핸드폰 화면을 꺼버리곤 했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던 그 의심이
현실이 되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전 아무 생각 없이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상자 안을 확인한 순간 전 그만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왜 여기 들어있어? 상자 안엔 아기 초음파 사진 여러 장과 정갈하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있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당돌하다더니 정말 이 정도로 아나무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택배가 누구한테서 온 건 줄 아시겠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애인에게서 온 거였답니다. 강소희 씨 보세요. 긴 말 치우고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초음파 사진 보이시죠? 이 아이 당신 남편하고 나 사이 생긴 아이예요. 당신은 못 갖는 아이, 우린 한 번에 생겼네요. 그러니까 남편 구질구질하게 붙잡지 말고 그냥 이혼하세요. 제 연락처는 아래에 남겨두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제가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그 상가녀가 남긴 편지는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싹수 없는 말투로 적힌 편지를 보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난임으로 그 고생을 하며 시험관 시술까지 버텨온 절 비웃기라도 하듯 초음파 사진은 선명하기만 했습니다. 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눈앞이 캄캄해졌네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편지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아주 낭낭하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강소희 씨 맞죠? 생각보다 빨리 연락하셨네요. 일찍 연락 주셨어요. 완전 급하셨나 보네. 화가 좀 많이 나셨나 봐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내 남편하고 바람을 피운 건데? 나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국 씨 애인이에요. 너무나 당당한 대답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애인? 너네 어떻게 만났어? 어디서 만났냐고. 뭐 그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아무튼 저 솔직히 다 말했어요. 이제 선택은 그쪽 몫이에요. 전 저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악을 쓰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아니, 오빠가 되게 망설이더라고요. 이미 애도 가졌으면서 그쪽한테 미안하다면서 너무 양심에 찔린다면서 계속 고민하길래 이렇게 내가 먼저 나서게 됐어요. 더는 오빠가 고민하지 않게 제가 쐐기를 박은 거예요. 당돌해도 어쩜 저렇게 당돌할 수가 있는지 제 몸이 부들부들 떨려와 전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지만 바쁜지 받지도 않더라고요. 전 그날 저녁 화를 억누르며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곤 남편에게 메시지를 하나 남겼죠. 나 오늘 시댁 가서 저녁 먹으려고. 당신도 시댁에 편히 쉬러 와.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아버님 일이 있으신지 자리를 비우셨고 집엔 시부만 계시더라고요. 전 시모 앞에 그 택배 상자를 바로 보여드렸어요. 뭔가 싶어 상자 확인한 시모는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대체 이게 뭐야? 이거요? 어머니 그 잘난 아드님 상가녀가 저한테 보냈던데요. 시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폭풍 전야 같은 시간이 흐르고 저녁 8시쯤 됐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근데 여보, 뭔 일 있어? 왜 집으로 안 오고 여기로 오라 그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전 비웃음을 가득 섞어 대답했어요. 왔어? 아니, 나한테 깜짝 선물이 왔더라고. 축하해 당신. 이제 애 아빠 됐더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임신했어? 아니, 나 말고 수진이 말이야. 당신 수진 임신시켰다며? 전 솔직히 남편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이, 걔는 왜 내가 지금 시간 좀 달라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왜 또 당신한테 그걸 보냈대? 전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모의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아들, 진짜냐? 너 따로 만나고 있는 애가 지금 임신을 했어? 시모의 그 말투엔 미안함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만 속이 타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당신도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제 절규에도 남편은 그저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썼고 시모는 그저 임신 소식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 집안 인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멀쩡히 결혼한 남자가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와? 네가 사람이냐고. 전 눈에 뵈는 게 없이 남편의 어깨 마구 밀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시모가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제 앞을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아들 밀쳐? 왜 우리 아들 때리냐고? 어디서 감히 귀한 아들 몸에 손을 대? 시모는 오히려 절 나무라며 그렇게 본인 아들 앞을 감쌌습니다. 어머님, 지금 절 나무라실 게 아니라 이 사람 혼내셔야죠. 만약 어머님 사이가 밖에서 바람 피우고 애 데려왔으면 그때도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글쎄다. 난 귀한 아들만 있어서 그런 걸 잘 모르겠구나. 시몬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애를 못 낳는데 그쪽에서 애를 낳아주면 우리 집은 경사지. 안 그러니? 어차피 보니까 우리 아들도 너랑 별로 살기 싫어하는 것 같고 넌 애도 못 낳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냐? 그러니까 넌 그냥 재산 분할 좀 받고 조용히 이혼해주면 될 거 아니야. 요즘 세상 이혼이 무슨 큰 범죄라도 됐니? 결국 상간녀가 낳을 아이를 위해 저더러 꺼져달라는 소리였죠. 네 성격에 바람 피운 남자랑 계속 살 수 있겠니? 그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고. 너무나 뻔뻔한 시모의 태도에 제 이성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입을 꾹 다문 채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시몬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 더러운 비밀을 터뜨려버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 하셨어요? 어머님도 다른 남자 아이 낳아서 지금까지 시아버님 아이라고 속여 키웠잖아요. 저 다 알고 있거든요. 저놈 시아버님 친자식 아니잖아요. 순간 시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허옇게 변했고 남편은 제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죠. 시아버님 몰래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을 지금까지 남편 자식이 그냥 속에서 다 누리고 사셨으면서 어디서 대를 논하고 도리를 논하세요? 저 사람 친아버지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아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놀랍게도 제가 뒤돌아보니 시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희가 하도 큰 소리로 싸우느라 시아버지가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조차 듣질 못했던 거죠. 시아버진 언제부터 서 계셨던 건지 사색이 된 얼굴로 주인공인 저와 시모를 번갈아 보고 계셨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뭐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시모와 남편은 그야말로 혼이 나간 표정으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네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니. 당신 말해봐.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시아버지가 부르릉을 내리자 시모가 벌벌 떨며 앞뒤 안 맞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무슨 소리긴. 당신 친자식 맞아. 얘가 지금 영국이 바람 핀 것 때문에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당신 친자식이지 그럼 누구 자식이겠어. 그 비겁한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시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네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버님 지금까지 철저히 속고 계셨어요. 제가 그 친부라는 사람 이미 4번이나 만났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놈이 저한테 직접 소개해 주더라고요. 아버님이 예전에 해외로 왔다 갔다 하실 때 시모가 다른 남자랑 바람 펴서 저놈을 낳은 거라고요. 뭐라고? 시아버진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셨어요. 평생을 내 자식이라 믿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글쎄 남의 아들이었다니요. 시아버진 곧장 시모의 멱살에도 잡을 듯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그게 나도 몰랐어요. 나도 처음엔 당신애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도 나중에서야 알았어. 나중에. 시몬 끝까지 추악한 변명을 내뱉었습니다. 시아버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으셨고요. 나가 이 더러운 놈들아. 당장 나가. 시아버진 남편을 바로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셨고 시모 역시 머리채를 잡다시피 해 문 밖으로 밀쳐내셨네요. 나가. 더 이상 너희 둘 다 내 눈에 띄지도 마. 내 집 근처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억울하다고. 나 정말 억울하단 말이야. 시모 문 밖에 서서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굳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간 시댁엔 아버님과 저만 남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슬픈 눈으로 제게 물으셨답니다. 대체 네 시모랑 바람났다는 그놈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전 그동안 제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군 제대 후 친부와 연락을 하며 지낸 것, 친부라는 사람이 뒤늦게 아들 노릇을 시키려고 접근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남편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그 친부가 사준 거래요. 아버님한테 할부로 샀다고 속이면서 전부터 꾸준히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 아저씨도 아내는 있는데 자식이 없어서 남편을 자기 노후를 챙길 자식으로 이용하려나 봐요. 그게 정말이냐? 그때 아버님 얼굴은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사랑 같지도 않은 그들에게 제가 당한 수모를 갚아주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 일이 터진 뒤 시몬 날마다 제게 연락해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를 퍼부었답니다. 야, 불만 있으면 너만 조용히 꺼지면 되지. 왜 우리까지 같이 나락을 보내냐고. 시몬 왜 본인 인생 이렇게 망쳐놓냐며 3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인데 저만 입 닫고 있으면 문제없었다고 악을 써대더군요. 시아버진 이미 남편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난리가 나셨고 시부모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면서요. 시몬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며 절 몰아세우는 거 있죠? 자, 누가 피해를 줘요?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왜 남 탓만 하세요? 애초에 어머님 바람을 안 피웠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정말 그 엄마의 그 자식이네요. 남편이 참 좋은 거 배웠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바람 피우니까 자기도 똑같이 바람 펴서 상간녀 임신이나 시키고 정말 창피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 가족이라고 불렀다는 게 소름 끼치네요. 그러고선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상간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당일 카페에 앉아 절 빤히 쳐다보는 그 여자를 보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 대체 무슨 각오로 그 택배를 보낸 거니? 각오랄 게 뭐 있나요? 나로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저는 여자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손으로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나 쳤니? 야, 나한테 그딴 택배 보내놓고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 줄 알았어? 너 몇 살이야? 왜요? 28이에요.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감히 결혼할 남자 꼬셔? 제 기세에 눌린 게 분명했지만
상간년 계속 지지 않고 대들더라고요. 듣자 하니까 아줌마 뭐 애도 못 낳는다면서요? 애도 못 낳는 아내가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남 탓을 해요? 본인 탓을 해야지. 알았어. 너 아직 덜 맞았구나. 제가 다시 손을 지켜들자 그제야 상간년 겁에 질려 꼬리를 내렸습니다. 말로 해요, 말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알겠다고요. 완전 쫄아서 뒷걸음질 치는 꼴이 참 가관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잔 남편이 다니던 헬스장의 여직원이었더라고요. 제가 남편 건강 챙기라고 헬스장에 보내놨더니 운동은 안 하고 데스크 직원과 헛짓거리를 했나 봅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카드를 주어주며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아주 돈을 뿌리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너 같은 애들은 사회에서 박멸을 시켜야 돼.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본데 너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며? 곧 집으로 소송장 날아갈 거야. 위자료 든든히 준비해둬라. 그리고 네가 시댁 재산 보고 애부터 나 결혼하고 싶었나 본데 어쩌지? 근데 그놈도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놈도 사실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이거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간녀가 당황하자 전 비웃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 남편이었던 놈, 시모가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이라고. 그래서 시아버님이 진작 쫓아냈어. 네가 그놈하고 결혼해봤자 그 집 재산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알겠니? 뭐라고요? 분명 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일한 상속자라 못 받아도 수십억이라고 했는데 그걸 못 받는다고요? 너 같으면 바람 펴서 낳은 남의 자식한테 그 큰돈을 주겠니? 상간년 재산을 보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작정했던 모양인데 제 말을 듣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결국 그 뒤에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상간녀랑 아주 박터지게 싸웠다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애를 책임 못 지겠다고 발뺌을 하고 상간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 그렇게 행패를 부렸답니다. 바람펴 애까지 만든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른 셈이죠. 반면에 전 시아버님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위로해 주셨고 덕분에 전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는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당신 꼭 이래야 했어? 그냥 이혼하고 재산 분할만 받고 끝내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걸 다 망쳤다고. 직장도 그만두게 생겼고 그 상간년 계속 날 괴롭히고 위자료 달라고 난린데 당신까지 나한테 위자료 달라고 하고 있잖아. 나 진짜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인생 끝났다고. 네 인생 끝난 게 왜 내 탓이니? 상간녀 임신시키고 수발들 때 이런 날 올 줄 몰랐어? 이게 다 네가 자처한 거야. 어디서 감히 피해자 코스프레야? 네 인생 망친 건 내가 아니라 30년 넘게 아버님 속여 네 엄마랑 그 피 어디 안 가고 바람핀 너 자신이야. 앞으로 남은 인생은 네가 뿌린 오물 치우면서 평생 바닥기면서 살아. 그게 바로 네 수준이니까. 심오한 남편은 정말 천벌이라도 받았는지 그야말로 쪽박을 차고 나락으로 떨어졌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시모를 집에서 당장 쫓아내셨고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남편 놈도 상간녀가 매일 회사로 찾아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네요. 그 상간녀도 영원히 불륜녀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됐고 그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 여잔 그 아이를 지웠다고 하네요. 결국 심오한 남편은 둘이서 아주 처량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모자가 나란히 바람으로 시작해 바람으로 망한 케이스였던 겁니다. 이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확실히 받아냈어요. 시아버진 이혼서를 정리하며 저에게 3천만 원을 따로 건네주셨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큰 용기 내줘서 고맙구나. 너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저 인간들한테 속고 살았을 게다.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거 받고 어디 가서든 저런 자식 같은 남자 만나지 말고 앞으로는 잘 살거라. 제가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실 건데요? 제가 걱정을 하며 묻자 시아버진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내 걱정 마라. 내가 가진 재산과 건물, 난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다 쓰고 죽을 거다. 그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이후 아버님은 소송을 있는 대로 진행하며 법의 무서움을 톡톡히 알려주셨어요. 한편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행동과 시모의 정체를 알고 입을 틀어막으셨네요. 차라리 애 없는 게 나았어. 아유, 그런 지구성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널 보내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잘 이혼했다. 부모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절 환영해 주셨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다가 다시 딸로 돌아온 전 그저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살자고 마음먹었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바람으로 가정을 우습게 여긴 남편놈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고 전 이제야 무거운 짐을 벗고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그때가 생각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기서라도 그 상처를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기꾼 같은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굳세게 살아보겠습니다.